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주 전무와 함께하는 마켓 키워드인데요. 한 주간의 그 시장 핫 이슈들 점검하고요. 시사점과 함께 또 전략 세우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가졌던 지난주 이번 주 가졌던 모든 고민들 오늘 준비된 질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출구 전략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중국의 긴축, 자금 경색,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민은행이 자금을 좀 투입하겠다고 해서 진정이 좀 된 건 같은데요. 예. 중국의 경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유동성 얘기가 또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중국인들이 굉장히 투자할 곳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장 잠자력이 엄청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이 저리의 예금에 투자를 했던 것은 결국 그 투자 수단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근데 네. 지난 5년간 결국 이제 부동산 과열이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안 하게 되고 은행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섀도우 뱅킹이 그런 어떤 방법론을 많이 이제 갖다 줬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제도권이 은행에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질서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섀도우 뱅킹으로 가서 투기가 조장이 되면은 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결국 이런 과열된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이 투기를 조장했던 핵심 세력이 결국은 지방 관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 항목 중에 가장 커다란 게 결국 이제 GDP 공헌도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 관료들한테 너가 하지 마라. 그렇게 권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놓고 출세했으면서 왜 나한테 하지 말라 그러냐. 그리고 이 등소평이 죽은 이후로 이제 한 20년간은 이 정권의 어떤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관료들하고 이제 중앙 관료들하고는 이제 라이벌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중앙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좀 수월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위 자금 경색, 유동성 위기가 97년에 아시아에 왔던 것처럼 어떤 외환 위기이냐, 유동성의 부족이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중국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가 있었는데 또 정치적인 이면에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 자금난이 신용경색이 미국의 출구 전략 발표액이랑 아주 묘하게 이게 동시에 오버랩이 됐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섀도우 뱅킹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간이 미스매치가 된다는 건데요. 일단 자금이 풍부할 때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좀 싸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잇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조달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 장기에 높은 수익률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US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리로 미국에서 이제 조달한 한머니들 그런 것들이 중국에 의외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출구 전략과 함께 나오게 되니까 장기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환이 못 되는 그런 디폴트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가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몰랐느냐?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냉키는 사실 이 출구 전략의 부작용이 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유출입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머니가 덜 들어갔겠지만 사실 아시아 이머징이라든가 이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빠져나왔을 때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가 그런 것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오른 금리로 이 부동산 대출의 리파이낸싱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기존 주택 매매도 어려워질 것이고 주택 가격 오르는데도 이제 제한을 줄 것이다. 그런 것도 알고 또 이제 변동부로 이제 변동부 금리로 조달한 사람들은 미리 갚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이제 프리페이먼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얼마큼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지 버냉키는 다 가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 다음에 버냉키가 어떤 조치를 내놓겠죠. 그 기간 동안에, 테스트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방 끝나겠지 하는 그런 낙관론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상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조속히 끝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를 단순화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IMF 얘기 때 그런 거 아닙니까? 97년에 종금사들이 우리가 신용도가 좋으니까 해외에서 단기 자금으로 금리 싸게 빌려와서 고금리로 빌려와서 국내에서도 저금리로 놓고 이러면서 외환위기 왔던 건데요. 중국의 그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의 이제 금융 얘기를 하셨는데 양태훈 대표님,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는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다 하는 기능, 뭐 중개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규제 자체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그러니까 고위험이 따르겠지만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자금 중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금융 상품들 전반적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고 고 마진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무님. 버냉키가 출구 전략 시한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 이후에 지금 연준 위원들은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버냉키의 발언을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출구 전략을 당장 쓰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오는데 연준이 버냉키가 뭐 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냉키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냉철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가 양적 완화라는 걸 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은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지금 투기판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냉키가 이제 그 외부의 압력 때문에 자기는 할 말 다 했으니까 혹시 출구 전략이 실행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분간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돈을 풀어도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풀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기대가 생기면 이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고요. 예금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좀 최근에 또 이제 예금의 어떤 그 보호 장치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투기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요. 이게 꼭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처럼 결국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그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자금 조달 금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가격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금융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버냉키의 후임이 이런 그 위험을 감내할 것인가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구 전략을 얘기하면서 살짝 한번 손을 집어넣어 봤는데 미국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무서워서 확 뺐거든요. 근데 이런 그 출구 전략의 시도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이제 두 번의 임기를 하고 물러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네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동료 중에 누가 직장을 그만두면 나가면서 회사에 쓴소리를 막 하고 나가죠. 회사가 뭐 이게 방향성이 있습니까? 사장님 앞에서 뭐 리더십이 없고 뭐 제대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 옆에 직원들이 야, 우리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돼. 좀 적당히 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버냉키는 뭐 사실 할 말을 다 했고 전무님도 뭐 의당 맞는 얘기를 했지만 또 남은 또 전준 의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좀 달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양 대표님 질문. 최근에 주가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코스닥 쪽에 그 낙폭이 훨씬 더 과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뭐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어떤 그러한 판이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굴뚝주가 사라지고 이제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코스닥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성장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제
그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들이 많이 한꺼번에 죽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매물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그 신용대출의 그 비중이 사상 최고였었는데 특히 코스닥이 집중이 됐었고요. 뭐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스탁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더라도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오후에 밀리는 거 보면은 그런 물량도 상당히 있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가 극성을 좀 부렸었구나라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국부 펀드 같은 경우도 외환 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많이 샀었는데 중국 증시에 없었던 그런 섹터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T 부품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좀 샀었는데 그쪽에서 돈이 빠지니까 또 이제 중국 국부 펀드도 환매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매물 압박이 막 겹쳐가지고 심지어는 손절매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거죠. 근데 그 판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주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 이 구조적인 그 변화를 보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저점 매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좀 있었고 일부 좀 과열이 있었고 신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또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 발을 담그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네요. 외환시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머징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는 환율 상승이 나타났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제 원화 약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환율 상승이 지나치지는 뭐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내 또 우리 정부가 원화가 절하되는 거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다가 많이 팔았잖아요. 이걸 이제 달러로 바꾸면 원화를 팔고 원화가 약세로 또 가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번 그 팔고 나가기로 한 사람이 그냥 다시 들어올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지금 뭐 지켜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 뱅가드가 60억 불 정도 한국 주식을 팔았을 때 그때 달러당 50원 정도가 절하가 됐었거든요. 네. 그 환율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오프쇼어 거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역외 거래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증권사들이 자기네들 손님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굳이 환전을 해서 원주를 꼭 사고 팔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다가 역외에다가 주식, 한국 주식 관련 ETF를 만들어요. 네. 그 달러 대 달러로 그냥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환전할 필요도 없고요. 또 편하고 수수료도 싸고 그런 편리한 서비스를 걔네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매도는 그렇게 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한국 정부도 지금 그렇게 급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력이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달러에 대해서는 확실히 밀리는 게 맞죠. 그렇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랑 수출 경쟁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개입해가지고 원화 절하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원화 팔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시장 갖다 때려라. 그럼 원화가 절하될 거 아니냐? 그건 용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와 같은 수출주에 그렇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주식 예탁증서, DR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했는데 최근에 뭐 ETF 상품이 워낙 활발하니까 ETF 같은 걸 해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러는군요. 예. 마지막으로 그 환율 관련된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엔약세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우리 경상수지라든지 수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부담은 있겠지만 자동차나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시장 주도주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전차 IT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엔화 약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IT 자동차 좋게 보는데 동의 좀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매크로적인 환경 변화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로한 부분들, 그러니까 바텀업 네.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더 팔 수 있어요. 네. 더 이제 해외 고객들도 더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800만 대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800만 대 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M도 그랬고 도요타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품질 문제도 발생하고.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예견해서 지금 한번 다지고 가자. 우리 뭐 내부적으로 뭐 미진한 거 없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을 약간 유보해 놓은 거니까 예. 자동차는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IT라는 것은 상당히 사이클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되게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 뭐 소니 엑스페리아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옥타코어, 그러니까 AP 같은 걸 굉장히 세련되게 내놔가지고 물론 삼성도 나중에 따라 할 거지만 하여튼 최근에 그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면은 인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후발 업체들이 이제 슬슬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동안 먹은 부분을 조금 더 내놓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IT는 약간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 삼성전자요. 코멘트 조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향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 후발 주자들의 도전을 막 받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파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한 뭐 1년간도 보면은 그런 위협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판매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팔고 있는 거는 뭐냐면 또 새로운 게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기능들이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첨가가 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변화와 지금 더 이제 차별화시키는 거는 확실히 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펑션이 나와도 버젯이,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이어서 또 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얘기죠. 예. 자동차 업체들 또 800만 대 저주라는 게 있군요. 아주 재미난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